수기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수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을 훌쩍 넘어 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벌어졌던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은 주먹쥐며 개선 장군처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전례에 없었던 법 해석에 법원, 판사, 지기위원회 판결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언적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최상무 권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도 무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라는 낭설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5대3 교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의 선동에 의해서 시작된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서는 국민의 마음을 타들어갔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국회와 국회 측 법률 대리인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8인의 현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언어로 배려해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주었으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은 지난 12월 3일 밤 군사 독재의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공포를 느끼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은 탄핵 심판 내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해 인신 공격을 쏟아내고 온갖 선동으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에 임했고 끝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파면 결정에서도 드러났듯 실체적 진실을 두고서는 처음부터 피해야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부터 헌재의 심리까지 절차상의 하자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절차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의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각하 전례로 삼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로 허용된다.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없었더라면 정족수를 못 채워 탄핵하지 못했을 거라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가정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던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피해자 신분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에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결된 탄핵 소추권의 재발이 되면서 그 과정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 역시 임시국회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영식 재판관은 탄핵 발의 횟수는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전 8명의 재판관들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에 출근해 선고를 위한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결정문에 세세한 표현들을 일부 대체하고 직접 수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헌재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헌재의 풍경은 아침 7시부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까지 매일 8명 모두가 출근의 마지막까지 재수정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평의는 4월 4일 오전 9시 반에 했다라고 합니다. 결정문의 일부 표현을 재판관들이 직접 수정하거나 대체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최종 의견은 8인 모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1분 앞둔 59분, 재판관들은 대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앉았고 사진 촬영 시간을 몇 초간 주었습니다. 선고 도중 촬영자 미를 움직이거나 재판관 착석 이후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2024 헌 4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을 포함한 선고 일자 전문을 문형배 소장 대행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을 할 때에는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았으며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시민들의 저항을 꼽을 때는 일반 방청객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때 한 말이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문 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2분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은 방청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문 대행이 재판정을 나서기 전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들기는 모습도 화면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국회 측 대리인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를 나눈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허탈함을 드러내거나 허공을 바라보거나 자리에서 한참 후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호칭이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법 위반을 해 파면당한 대통령이 파면 결정으로 잃게 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술죄 등으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헌재 파면 이후 11일 만에 일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특검 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처럼 이원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일 때 연간 보수 2억 6천여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는 기간은 따로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2017년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는 약 이틀 정도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국가 최고 기밀을 접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경호도 받습니다. 본인과 가족, 자택에 대한 25명 안팎 규모의 경우에 경비 지원을 받지만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5년이 짧은 최장 10년까지만 지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파면 결정이 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만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도 12.3 계엄에 대한 사죄도 끝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시간 30분 만에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라고 입장문을 시작했지만 사과의 대상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여러분들로 한정한 듯 표현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한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이언으로 못 박은 비상계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면 결정을 수용하는 듯하는 태도였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상투적인 승복의 표현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고위 참모진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위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은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 총리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권한 안보 태세 유지, 치안 질서 확립 등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할 것에 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저 퇴거 후 서초로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다면 경찰, 경호 인력이 와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저 아파트 경호 부근에 계획을 세워야 박 전 대통령의 퇴거 2일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 부분에서 되는데요. 공동주택을 지지자들의 시위 등으로 아파트 내부 주민들의 불편함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이사 가능성도 있고 경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온 나라에 혼란을 불러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역은 시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다시 소환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에 국회가 계엄 선언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태우,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 뒤 정권 탈취를 위해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한 어두운 그 시절을 소환해낸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정착 이후 약 45년이 지나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권으로 국회 해산을 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했던 독재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국가 긴급권을 남용하여 역사를 재현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앞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요. 대통령 파면으로 얻은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헌법 제1조 제1항. 헌재는 누가 계엄과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는지, 그 시도를 누가 끊어내려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결정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대한 이제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승리다. 그 계엄 당일 전술 장갑차를 막아섰을 때부터 8대 0은 사실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여론으로 유지해 주신 시민들이, 이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방송들과 우리 아주 작은 힘이지만 유튜브들의 역할이 있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큰 획을 그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엄 초반부터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논평을 해드렸고, 탄핵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조중동을 포함해 MBC, SBS, YTN, 기타 등등의 언론사들이 국민과 여러 정계를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눈치를 보고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특전사 가족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지원해서 착출된 우리 특전사들을 정치 권력에 함부로 이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이들을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냐, 또 군기가 빠졌다라는 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깊이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특전사 707을 비롯해 HID, UDT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듯 아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전 부대가 야당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러시아산 총기를 밀수해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여 대상 대표는 방탄복까지 입고 다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칼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제보를 접한 상황에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 부분은 저 역시 항상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예의주시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통해 작은 채널이지만 반갑지만 사진 찍기 하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퇴역한 군인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계획까지 하면서 저격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들이라 칭했던 올드보이들이 무슨 대단한 명예와 부를 얻겠다라고 한나라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이자 야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들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리감을 두므로써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그동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인에 대해서 포상을 주질 못한 망정
처벌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만일 이렇게 되면 정치에 이용된 상황을 속인 간부들을 벌을 줘야 마땅하지 하급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군사 쿠데타로 트라우마가 생긴 특전사 부대에게 이러한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또 한 번 안겨준다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특전 부대의 지원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북한의 목을 따러 간다라는 사명감으로 온전히 봉사하는 군인들은 더 이상 지원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전부대는 시민을 구출하고 대테러를 진압하고 적을 소탕하는 작업에 최적화 훈련된 부대인 것이지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우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온당하나 대한민국의 특전 부대를 이용해서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특전 부대를 함부로 정확한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으로 방송하는 매체, 대한민국 국군을 대상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시민들에게 불안감까지 준 부분까지도 사과 방송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방송 때문에 경호가 강화되었으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과 원인, 결과의 측면에서 명백히 어긋난 도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군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고하는 바입니다. 탄핵에 대한 제 주장으로 다시 들어가자면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장담했던 것이고 그것이 들어맞게 되었지만 이 상황은 참 슬픈 정답이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탄핵으로 몰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비극적인 불행에 빠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 자신이 집어넣은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악담이 아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 프로그램의 대표께서 과거 하신 말씀이 기억이나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역사의 신이 무대를 재세팅하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고 늦었지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수업료가 든다. 수업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이 바라온 많은 스트레스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대가를 치른 것처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사치이니까요.